자, 생활과 윤리 첫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소단원 실천윤리와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에 해당하는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어원 부분은 제가 수업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꼭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윤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바로 두 번째로 들어가서 영민쌤의 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어떠한 교재에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내용을 근간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자, 도덕윤리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뭐냐면 규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가치, 도덕, 이런 단어를 도덕윤리에서 사용합니다. 자, 이런 단어를 봤을 때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라고 봐야 되냐면 가치 관련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가치 관련적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에 반대되는 말인데, 자, 가치 관련적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 판단과 그를 근거로 도덕 판단을 또는 가치 판단을 둘 다 한다는 뜻이에요. 자, 하지만 옆에 보면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사실 판단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중립 기여를 박는다는 게 어떤 말이야? 그냥 사실만 놓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봐봐. 가치 중립적이란 건 이런 거예요. 차영민이 지갑을 훔쳤다까지 이야기하는 게 가치 중립적인 거야. 사실만 이야기한 거야. 자, 가치 관련적인 건 이런 거야. 차영민은 지갑을 훔쳤다. 이 사실 판단을 근거로 차영민은 나쁘다까지 하는 게 가치 관련적인 거예요. 자, 보자. 규범, 당위, 가치, 도덕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땐 머릿속에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둘 다 하는군. 자, 근데 옆에서 사실, 경험, 과학이란 단어를 보았을 땐 가치 중립적이군. 사실 판단만 하는군. 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윤리에서 고수가 되려면 경험이란 단어를 봤을 때 경험을 하는 거군. 그건 여러분 4, 5등급의 마인드예요. 여러분들이 경험이란 단어를 봤을 때는 가치 중립적이군 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경험, 과학과 규범, 당위, 가치, 도덕은 반대로 쓰이기 때문에 출제하는 사람들이 당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학을 넣는다든지 가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경험을 넣는 방식으로 오답 선택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돼. 자, 그러면 우리 사실 판단과 도덕 판단이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고 갈게. 여러분 사실 이건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자, 옆에 필기를 한번 해보면 먼저 가치 판단이란 게 있어. 자, 가치 판단에는 미, 추, 아름답다, 못생겼다 같은 판단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가치 판단 안에 무슨 판단이 있냐면 도덕 판단이 있어. 도덕 판단은 뭐예요? 선, 악, 옳고, 그름 이런 판단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럼 봐봐. 선악 판단은 가치 판단이기도 하고 도덕 판단이지만 미추는 가치 판단이긴 한데 도덕 판단은 아니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실 도덕 판단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는 거의 가치 판단과 도덕 판단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판단은 무엇이냐면 참과 거짓을 따지는 것을 사실 판단이라고 하고 이 둘에는 교집합이 없어요. 교집합이 없다는 건 이들은 완전히 다른 의미란 뜻이에요. 그래서 규범, 당위, 가치, 도덕, 사실, 경험, 과학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으로. 2번은 윤리학의 분류입니다. 여러분 윤리학의 분류에 별표가 3개 치어져 있는 이유는
윤리학의 분류는 2014년도 생활과윤리 첫 시험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적이 없는 부분이에요. 올해도 반드시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치게 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도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꼭 잡고 가야 되는데 여기 부분의 난이도는 2017년도 수능 이후에는 한 번도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이하게 잡고 할 거고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여러분들 내년에 3학년 때 저랑 6, 9월 같이 대비할 거니까 어렵게 나왔을 때는 제가 추가적인 자료들을 또 학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학은 크게 세 가지예요. 작게는 네 가지인데요. 자, 한번 필기를 해보면 1번 규범 윤리학이에요. 자, 여러분 규범 윤리학을 적으면서 별 생각이 없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뭔가 느낌이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규범 윤리학의 규범이란 단어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같이 무슨 적? 관련적이죠. 그러면 이거는 선악 판단하는 윤리구나. 요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봐봐. 어떤 학생들은 기술 윤리학을 뒤에서 배운 다음에 기술 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외운 다음에 규범 윤리학은 어떤 성격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정말 답답하죠. 여러분 그렇게 외우면 수능날 기억이 안 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규범이란 단어는 가치 관련적이라는 거 이미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원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덕적 추론의 개념부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살짝 넘어가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도덕적 추론의 예시인데요. 작년 제가 드렸던 교재와 다르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올해 새로 나온 수능 완성에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수능 완성에 제시된 예시를 넣었어요. 따끈따끈한 새 내용을 들어간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 옆에 도덕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공장식 동물 사육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다. 사실 판단. 공장식 동물 사육은 옳지 않다. 도덕 판단. 자, 도덕적 추론은 뭐냐면 도덕원리 사실 판단을 근거로 또는 전제로 도덕 판단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도덕 원리란 적지 마세요. 적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덕 원리란 가장 중요한 거. 보편성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도덕 원리라고 합니다. 자, 보편성이란 건 인간에게 예외 없이 100% 통용되는 것을 보편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도덕 원리라고도 표현하고 보편적 도덕 원리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자, 이거는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밑에 봅니다. 공장식 가축 사육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다. 자, 이거는 참인 사실 판단이 될 거고요. 요 두 가지를 근거로 가지고 공장식 동물 사육은 옳지 않다라는 판단에 이르렀어요. 자, 보자. 공장식 동물 사육은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여러 명이 하게 되면 사람들은 공장식 동물 사육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공장식 동물 사육을 하지 않는 도덕적인 행위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여러분 별거 아니야. 공장식 동물 사육을 하지 않는 행위의 근거는 뭐였어요? 도덕 원리였죠. 또는 뭐야? 사실 판단이었죠. 또는 뭐예요? 도덕 판단이었죠. 여러분 여기 이해되셔야 돼요.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규범윤리학. 이제 문장이 이해가 될 수 있죠.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자, 인간의 성품에 대해 탐구한다. 여러분이 교계를 배웠어요. 도덕 원리는 무슨 성을 가진다? 보편성을 가진다. 그걸 필기할 필요는 없어. 밑에 할 거기 때문에. 자, 도덕 원리에 대해서 배운 게 뭐가 있냐면 칸트의 무슨 법칙? 도덕 법칙을 배웠어요. 또 무엇을 배웠죠? 공리주의의 보편적 원리는 뭐였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결과. 무슨 원리? 공리의
원리. 그럼 보자. 도덕 법칙과 공리 원리를 탐구한 칸트 윤리와 공리주의 윤리는 무슨 윤리학이란 걸 알게 돼요. 그렇지. 규범 윤리학이란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필기해 보면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탐구하는 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나 맥킨타이어의 무슨 윤리? 덕윤리였습니다. 그러면 덕윤리 또한 규범윤리학이군.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우리 여기 앞에 이 문장까지를 이론윤리학이라고 하고 뒷문장은 실천윤리학입니다. 그래서 보면 도덕적 행위에 근거가 되는 도덕원리 탐구에 집중한다. 이론윤리학. 이걸 바탕으로 실천을 한다. 실천윤리학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1번 이론 규범은 생각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론윤리학이라고 불러요. 윤리학. 자, 이론윤리학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도덕 원리를 탐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줄을 한번 그어보면 도덕 원리를 탐구한다. 자, 근데 이제 앞에 문장 이해되시죠? 윤리적 행위, 도덕적 행위 똑같고요.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도덕 원리예요. 자, 그리고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데 주된 관심을 지닌다. 이제 줄 안 끌게요. 이 사람은 도덕 원리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보면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 자, 도덕적 정당화가 뭐냐? 뒷페이지 잠시 갈게요. 자, 이 도덕적 추론이 정당화예요. 공장식 동물 사육이 옳지 않다. 왜? 동물학대 행위는 옳지 않다. 공장식 동물 사육은 동물학대 행위다. 이 두 개의 문장을 통해 마지막 결론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도덕 판단을 정당화시키는 원리 중에 하나가 도덕 원리죠. 그 도덕 원리를 탐구하는 게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가장 핵심은 뭐다? 네모치세요. 도덕 원리입니다. 도덕 원리. 이론 규범 윤리학 하면 도덕 원리가 떠올리셔야 돼요. 자, 마지막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적어보자. 도덕 원리의 특징은 무슨 성? 보편성. 그래서 보편성, 보편적 도덕 원리. 도덕 원리라고 하기도 하고 도덕 규범, 도덕 법칙, 도덕 이론 막 다양하게 나옵니다. 범위안. 규범, 법칙, 이론, 도덕 원리를 정당화, 확립, 정립, 정당화, 탐구, 이론적 분석. 여기 나오는 문장들이 이 3번 문장이 가장 많이 나와서 제가 별표를 하나 쳤어요. 여러분 여기 3번 문장만 생각해도 4 곱하기 5, 20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봐봐. 확립, 정립, 정당화, 탐구, 이론적 분석 5개. 앞에 원리, 규범, 법칙, 이론. 이 곱하기 하면 20이죠. 이것만으로 돌린단 말이야. 이 문장 하나만 있어도 다 뚫어요. 자, 봐. 보편적 도덕 원리를 확립, 정립, 정당화, 탐구, 이론적 분석하는 게 뭐야? 봐봐. 여러분, 칸트가 도덕 법칙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분석해요? 도덕 법칙은 정언명령이라는 문장의 형식을 띠고요. 왜 정언명령의 문장의 형식을 띠어야 되냐면 가언명령처럼 조건절이 있으면 보편성을 띌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확실히 기억 안 나도 됩니다. 공리주의 기억나야 됩니다. 최대와 최대 행복의 그 행복은 쾌락 또는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쾌락을 주는 행위가 누구에게나 좋은 선한 행위다 라고 이런 도덕 원리를 확립, 정립 이거다 라고 하거나 정당화, 왜 이것이 옳은지 또는 탐구하거나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3번 문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 규범 윤리학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도덕 원리고요. 자, 그리고 많이 나오는 표현이 확립, 정립, 그리고 이론적 분석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윤리 한번 보면, 두 번째 윤리는 실천, 규범, 윤리학입니다. 자, 실천 규범 윤리학. 원래 이론 윤리학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하게 됐어요. 왜 이론 윤리학이 있다가 새로운 윤리학이 생겨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등장 배경 한번 볼게요. 이론 윤리학이라는 것이 어떠한 한계를 지녔기 때문일 거겠죠. 한계. 자, 어떤 한계가 있냐면 한번 보자. 보편적인 윤리는 보통 추상적이에요. 봐봐. 여러분, 그 칸트의 도덕 법칙은 뭐예요? 우리 정원 명령의 그 두 가지 예시 기억나요?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라. 또는 보편적인 행동을 해라. 그게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공리주의.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행동을 해라. 그게 뭐야?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문장은 이렇게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지가 않아. 자,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해.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봐봐. 배아 복제. 우리 배웠죠? 기억납니까? 인간을 배아 상태에서 핵을 뽑았으면 그것을 똑같은 것으로 복제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배아가 죽게 된다. 기억나야 돼요. 배아 복제는 옳은 행위인가요? 칸트한테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공리주의 뭐라고 하겠습니까? 최대에서 최대 행복을 결과를 만들어라. 전혀 해결이 될 수가 없죠. 자,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해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 윤리적 공백입니다. 자, 공백은 뭐예요? 비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윤리적 공백 아무나 다 아는 건데요. 요것의 핵심은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보다는. 이론 규범 윤리학이 한계를 가지고 실천 윤리학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할 때 나오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발달은 빠른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도덕과의 간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한스 요나스라는 사람이 제시한 개념인데 옆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초록색 줄이 도덕이고 빨간색 줄이 과학기술인데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도덕의 발전보다 너무 빠르죠. 그래서 도덕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해답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상황을 윤리적 공백이라 그래요. 자, 봐. 사실은 봐봐. 방금 내가 제시했던 문제 있죠. 배아 복제를 해야 하나요? 하지 말아야 되요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칸트와 벤담, 밀이 살았던 시대에는 배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실 배아가 인간인지 아닌지부터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윤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과학에서 먼저 정의를 해줘야 돼. 자, 그럼 보자. 실천규범 윤리학은 추상적인 이론 윤리학을 가지고 구체적인 문제, 배아 문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배아를 발견하게 된 과학 발달의 속도보다 윤리의 속도가, 발전 속도가 더 늦기 때문에 생겨난 윤리학이에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특징은 뭐야? 추상적의 반대가 구체적이거든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아 복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에 대해서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이런 추상적인 말 말고 진짜 해야 돼, 말아야 돼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는 거죠. 자, 2번.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 칸트, 벤담, 밀이 살았던 시대에는 배아 복제의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배아 복제로 인한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해졌죠. 자, 그래서 현실적이고 자, 우리 추상적의 반대, 구체적이고 자, 이론적의 반대, 실천적인
윤리학이 필요해졌고, 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론 윤리학을 다양한 문제에 적용 또는 응용해보는 윤리학이 필요해진 거야. 그것이 지금 배우고 있는 뭐다? 실천 윤리학이기 때문에 이론 윤리학을 응용한다는 측면에서 이 윤리학을 응용 윤리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론 윤리학을 과학적인 영역에 적용해보고, 사회 영역에 적용해보고, 정보윤리에 적용해보고, 뭐 해외 원조에 적용해보고, 다양한 영역에 적용해보는 윤리죠. 왜요?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이야. 자, 근데 봐봐. 우리 배아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려면 먼저 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배아가 인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실천윤리학은 다른 학문과 협력할 수밖에 없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학제적 성격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학은 학문이고요. 제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수업 때 이야기해줬는데 옛날 책에 보면 제조건에 이런 내용이 많아. 그 제조건은 다양한 조건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뭐야 학제가? 다양한 학문과 연계한다는 성격이야. 그래서 둘 이상의 학문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것인 거야.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실천윤리학은 추상적인 이론윤리학으로만으로 현대에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 특히 과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과학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한 데에 비해서 도덕은 늦게 발전하는 윤리적 공백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론윤리학을 실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고 적용할 때 다른 학문과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영역들의 학문과 또는 과학적 문제라면 과학 영역과 협력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생활과 윤리 과목이요. 실천 규범 윤리학 과목이에요. 자, 근데 봐봐. 실천 규범 윤리학 과목이면 먼저 이론 윤리학을 적용해야 되니까 이론 윤리학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단원이 이론 윤리학이고요. 다음 단원부터 다양한 영역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생명, 정보, 과학, 환경, 사회, 해외 원조 다양한 부분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은 메타윤리학이에요. 메타윤리학. 자, 철학에서는 메타윤리학을 분석 철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메타윤리학 한번 보면, 자, 메타윤리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학문의 성립 가능성을 탐구한다는 점이에요. 학문의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자, 봐. 우리 이 학문의 성립 가능성은 어떻게 탐구하는지를 2번, 3번, 4번을 통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의미론적 언어적 접근이 뭐냐? 이 언어의, 이 용어의 의미가 뭐냐? 한번 볼게. 도덕, 언어. 도덕 언어는 별거 없어요. 선악, 옳고 그름, 착함, 나쁨을 이야기해. 의미, 개념을 분석합니다. 자, 선과학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걸 하는 게 메타윤리학이야. 근데 봐봐. 여러분, 선과 악의 의미를 모르는데 선하다, 악하다를 말할 수 있어요? 봐봐. 우리 이론윤리학이든 실천윤리학이든 결국 도덕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야. 뭐 누구는 나쁘다, 누구는 착하다, 어떤 행동은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자, 근데 그런 판단에 앞서 선과 악의 의미가 뭔지가 정의가 안 돼 있으면 그 학문이
성립이 안 되죠. 여러분 봐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수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근데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의 의미가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수학이라는 학문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똑같은 거야.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 착하다, 나쁘다를 하려면 그 언어의 의미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의 의미를 따지는 메타윤리학이 윤리학의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 보겠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무엇도 하냐면 도덕적 추론. 방금 했죠? 무슨 법이라고도 불린대? 연역법. 왜 연역법으로 불리는지 뒤에서 알 거예요. 도덕적 추론의 구조 또는 규칙의 논리적 타당성 또는 정당성을 검토 검증한대.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별거 없어요. 자, 봐봐.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요 문장이 있죠. 도덕적 추론. 요거는 타당하죠. 자, 근데 오른쪽으로 한번 볼게요. 타당하지 못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옳다. 도덕원리. 영민이는 거짓말을 했다. 영민이의 행동은 옳다. 여러분, 이 도덕적 추론은 타당해 보여요? 안 타당해 보여요? 타당하지 않죠. 자, 그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을 행위는 옳다라는 이 도덕원리는 보편성이 확보될 수 없어. 누구나 거짓말을 다 하면 사람들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자연은 당연히 거짓말을 안 했겠죠. 자, 그럼 봐봐. 도덕 원리도 잘못됐고 사실 판단도 잘못됐으니 모두 잘못됐겠어요. 도덕 판단도 잘못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어떠한 추론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게 논리적 접근이야. 이 추론이 논리적인지 아닌지. 자,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메타윤리학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적인 개념, 선과 악이란 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나? 인식론적 접근까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메타윤리학에서 어렵게 나온다면 의미론적, 언어적, 논리적, 인식론적 접근이라는 단어를 띄워주고 이것이 메타윤리학에 파악이 되니?까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심화된 개념인데요. 이게 2017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봐봐. 선과악의 의미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도덕윤리라는 학문이 성립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선과악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 학문은 성립 가능하지 않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메타윤리학 심화, 인지주의, 비인지주의 부분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지주의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인지주의가 뭐냐면 도덕적 명제를 참과 거짓과 같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도덕적 명제를 인지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 그거를 비인지주의라고 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이 메타윤리학이라는 것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정확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메타윤리학이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나온 학문인데 이 학문이 왜 나오게 되었냐면 이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과학기술의 발달이 엄청 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코로나 백신에 대한 예시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토론을 나누었었는데 어떤 의사가 코로나 백신은 효과가 없으니 여기까지는 사실 판단이죠. 나쁜 백신이다라는 가치 판단을 했었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반대쪽에서 야, 너 과학자 맞아?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과학의 영역에서 가장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가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하면서 이 과학기술자들이 다른 영역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과학기술자들의 가장 큰 타겟이 된 게 바로 이 윤리학이에요. 왜요?
과학기술자들은 가치 판단하는 거 싫어하는데 가치 판단을 하는 과목이 윤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 윤리학을 쓰레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메타윤리학은 그래서 등장한 거야. 야, 우리 쓰레기가 아니고 우리 윤리학이란 학문도 성립할 수 있어. 뭐로 성립할 수 있냐면 과학적인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야기가 왜 하고 싶었을까? 봐봐. 우리 윤리학이라는 것은 도덕적 추론을 하는 건데 여러분 도덕 판단 안에 무슨 판단이 있어요? 도덕 판단의 근거로 사실 판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윤리학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야. 야, 도덕 판단이 비록 가치 판단이지만 그 가치 판단의 전제로 우리는 사실 판단을 가져왔기 때문에 도덕 판단도 사실 판단에서 온 것이고 도덕 판단도 사실 판단과 같이 참 거짓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윤리학도 과학적인 과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길 바래요. 여러분 물론 여기까지 이해를 못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러한 맥락을 아셔야 만약에라도 어렵게 나왔을 때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자. 인지주의가 뭐야? 야, 과학자들 너네들 봐. 우리 도덕적인 명제라는 것은 사실 판단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사실 판단과 같이 참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참과 거짓 같은 개념으로 인간은 인식할 수 있어. 자, 근데 비인지주의는 뭐예요? 이게 좀 웃기죠. 뭐냐면 탐구를 열심히 해봤더니 뭐야 도덕적 명제 안에 사실 판단 같은 게 없고 이 윤리학은 과학적인 학문이 아니고 그냥 쓰레기였네? 이게 비인지주의예요. 자, 그래서 시험 많이 안 나오죠. 왜냐면 여러분 윤리학이라는 시험을 치는데 윤리학은 쓰레기야라는 걸 이야기하는 주의를 내진 않겠죠. 하지만 나온 적이 없진 않아요. 보자. 도덕명제는 참거짓 같은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도덕명제를 개인이 참거짓으로 인식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건 과학이 아니야 라고 한 게 비인지주의거든. 비인지주의의 두 가지 종류를 한번 볼게. 자, 첫 번째는 정서주의예요. 야, 그냥 도덕은 팩트는 없고 뭐야? 그냥 감정일 뿐이야. 그게 정서주의예요. 자, 규정주의는 뭔데? 야, 도덕은 그냥 팩트가 없고 그냥 명령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인지주의는 이런 거예요. 차영민은 나쁘다 라는 도덕 명제 안에 차영민은 지갑을 훔쳤다라는 사실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인지주의야. 자, 근데 비인지주의는 이런 거야. 정서주의는 차영민 나쁘다. 왜? 그냥 내가 보니까 나쁜 감정이 생겨서. 이게 정서주의예요. 자, 그리고 규정주의는 뭐야? 이런 거야. 교복을 입어라. 교복을 입어라. 이런 명령을 했어. 그래서 물어봐. 왜 교복을 입어야 돼요? 왜 우린 교복을 입어야 돼? 할 말이 없죠. 그냥 명령하는 거야. 그게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게 규정주의야. 자, 봐. 정서주의와 규정주의 안에는 사실 판단이 없어요. 하지만 인지주의 안에는 사실 판단이 있다. 자, 문제 1번,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윤리학에 분류해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예요. 봐봐. 사실명제로부터 당위명제는 연역 가능하다. 보세요. 연역이란 건 추론이란 뜻이야. 그럼 봐봐. 여기 위에 추론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공장식 동물 사육은 동물학대를 학대하는 행위다 라는 사실 판단을 근거로 공장식 동물 사육은 옳지 않다는 도덕 당위 명제로 이끌었죠. 자, 그럼 봐봐. 사실 판단을 근거로 도덕 판단을 이르렀다는 걸 연역법이라고 하니까 사실을 연역해서 도덕 당위를 결론에 이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자, 그럼 봐.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는 연역 가능하다는 건 도덕 판단의 근거로 사실 판단을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거는 인지주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비인지주의였으면 연역 불가능하다고 보았겠죠. 자, 보자. 낙태는 나쁘다라는 당위 명제는 도덕 판단은 하나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것뿐이라는 정서주의가 될 거고요. 규정주의는 뭐라고 표현하겠어? 낙태를 하지 말라는 명제는 하나의 명령을 표현한 것이다 하면 규정주의가 될 겁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2024년 대수능이에요. 최근 수능이었죠. 윤리학은 규범적 속성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봐봐, 이런 게 이제 나온다니까. 봐, 존재론, 인식론 이런 게 나온다고요. 자, 존재론은 이런 뜻이야. 도덕 개념이 선과 악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이 있다는 건 뭐예요? 도덕 판단의 선과 악 같은 판단 속에 사실 판단이 존재하냐라는 이야기고, 인식론은 뭐야? 그것을 인식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 존재론, 인식론적 지위 이런 거 메타윤리학인지 이제 알아야 돼. 그리고 기본적인 건 뭐예요? 도덕 용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도덕 추론의 규칙을 검토한다. 여러분 도덕 추론의 규칙이 뭐야? 여러분 수학의 규칙이 뭐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도덕 추론의 규칙이 뭔데? 선, 악,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착함, 나쁨이잖아. 그것의 의미를 따지는 거니까 메타윤리학에 대한 설명. 자, 마지막 3번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기술윤리학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메타윤리학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윤리도 과학적인 학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거고, 왜 그렇게 주장한 거냐면 당위 명제 안에 사실 명제, 도덕 판단 안에 사실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럼 결국 생각해보면 메타윤리학도 뭐겠어? 가치 관련이겠어? 가치 중립이겠어? 온라인 수업이지만 머릿속에 대답이 나왔다면 여러분들 이미 발전한 거야. 뭐겠어? 가치 중립이지. 자, 기술윤리학 한번 가볼게.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여러분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뭐야? describe, 서술하다라는 의미야. 자, 도덕현상, 관습, 풍속을 서술, 기술한다. 자, 보자. 자,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 아주 중요한 키워드야. 사실, 경험, 과학, 실증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설명한다고 하니까 서술, 기술, 설명하는 윤리학이다. 자, 근데 봐. 이 기술 윤리학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보자.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이제 머물러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다른 나라를 오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를 가게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 문화, 관습, 풍습이 매우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 봐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만나자마자 볼에 뽀뽀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럼 나쁘다고 판단하겠죠. 하지만 근데 그 나라의 문화, 관습, 풍습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볼을 뽀뽀하는 게 예의 바른 행동일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화 간, 다양한 관습 간의 오해를 줄이고 바른 도덕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 관습, 풍습을 단순히 기술, 서술 설명하는 윤리학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기술 윤리학이거든. 기술 윤리학은 그래서 다양한 관습 풍습을 서술 기술하는데 이런 인과관계를 기술한다는 게 뭘까? 뭐 예를 들면 이 나라에서는 만났을 때 뽀뽀를 하는 것이 예전부터 있었다. 이런 다양한 문화 관습 풍습을 그 원인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렇죠. 대한민국에서 높임말을 씁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유교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단순하게 설명한다. 자, 여기서 계속 제가 단순이란 말을 왜 썼을까요? 가치 판단 없이 쓴 거야.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다. 무슨 판단을 배제한다? 가치 판단은 배제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 안 나나? 다양한 문화는 뭐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게 뭐였어요? 문화 상대주의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그 문화 상대주의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객관 있죠? 객관. 이건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할 텐데 객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윤리에서. 첫 번째는 보편성이고요. 두 번째는 가치 중립 쪽이야. 여기서는 가치 중립적인 2번 의미로 쓰이겠죠. 여튼 봐. 다양한 문화가 왜 생겼는지를 사실 경험 과학 실증 객관 뭐야 가치 중립적으로 단순히 서술 기술한다. 자, 근데 도덕적 관행들을 역사적인 게 왜 그래? 이 문화가 생기는 원인을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는 문화, 다양한 문화를. 그럼 인류학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기술인류학 과목이에요. 인류학이 뭐냐면 그 동네의 다양한 관습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걔들이랑 같이 사는 걸 말해. 그래서 뭐 원주민들이랑 같이 살고 이런 게 인류학이거든요. 인류학적으로 접근하여 서술한다. 이런 표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영민쌤의 기출 선택지 분석이 있는데 여러분 강의를 그냥 드립될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볼 때 먼저 스탑을 하시고 이 부분을 꼼꼼하게 읽은 다음 들으세요. 그냥 들으면 한 개도 쓸모 없습니다. 제가 기출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다양한 분석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메타윤리학을 분석 철학이라고 했는데 분석이란 용어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메타윤리학은 아니에요. 메타윤리학의 분석 대상은 두 가지예요. 1번 언어의 의미나 또는 도덕적 추론의 구조나 규칙이에요. 이론윤리학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윤리학에 보면 이론적 분석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론적 분석. 그래서 주어가 뭔지를 잘 봐야 돼. 언어의 의미를 또는 도덕적 추론을 분석한다 했을 때 메타윤리학이지만 이론적 분석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이론윤리학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학제적이라는 성격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실천윤리학은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서도 하겠지만 어떤 윤리학만 가지고 있는 성격은 없어요. 그래서 학제적이라는 성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윤리학이 실천윤리학이지만 나머지 윤리학이라고 학제적이지 않은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뭐 윤리도 국어를 모르면 할 수 있나요? 그럼 언어와 같이 언어학과 학제한 거죠. 그러니까 학제적이지 않은 학문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실천윤리학이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와. 실천윤리학이 이론윤리학보다 학제적이다. 또는 뭐 기술윤리학에 비해 더 학제적이다. 이렇게 나오지. 기술윤리학은 학제적이지 않다. 뭐 이런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가치중립 관련은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물론 헷갈린다면 외워도 되지만 여러분들 이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놓은 거 읽으시고요.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여러분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의 공통점은 규범윤리학이라는 거겠죠. 자, 차이점을 무자르듯이 딱 할 수는 없지만 이론윤리학은 좀 더 도덕원리에 집중하고 실천윤리학은 다양한 과학적 영역에 적용해보는 데 집중한다는 게 좀 차이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의 공통점은 가치중립적이라는 부분과 자, 여러분 보세요.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은 윤리문제 해결. 윤리문제 해결이 뭐야? 그러니까 뭐 배합옥제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원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실천적인 성격. 도덕 판단을 해야 실천을 하거든요. 도덕 판단 안 하잖아요, 얘들은. 그래서 실천적인 성격이 부족하다는 비판. 자, 그리고 6번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윤리학의 종류의 특징이 딱 얘는 얘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핵심 과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실천윤리학만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근데 밑에 1번 학제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사실 그 오답이에요. 왜냐면 학제적인 건 실천윤리학만의 특징이 아니잖아. 모든 윤리학이 다 가지잖아.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말하냐면 실천윤리학이 다른 윤리학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으로 옳은 것은 또는 실천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이렇게 문제를 내요. 하여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